여야 빅딜의 실체가 불과 하루 만에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우 테러, 백색 테러를 추앙하는 목소리가 일베 등 극우 사이트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기획위원회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어제 사제폭탄 테러의 피해자들이 회견을 하려던 장소에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몰려가 폭력적으로 회견을 막았습니다. 정윤회 씨 조사를 계기로 검찰이 최소한 십상시 보고서 내용의 진위라도 서둘러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십상시는 없다. 또 청와대는 배후가 조응천의 7인 모임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를 받아쓴 언론은 중앙일보 정도를 빼고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뉴스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애국심을 거듭 강조해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진짜 애국하는 방법을 충고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빅딜 합의가 단 하루 만에 흔들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를 수 없다며 청문회 출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할 뜻을 밝혔고 이를 이 의원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덮어놓고 부르면 안 된다, 망신 주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출석을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하기보다 국조의 성과와 여론 추이 등을 보면서 출석 요구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했는데요.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과 김재남 정의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형제와 이명박 대통령 형제와 정권 실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성역 없이 그리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서 국정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핵심 실세였던 이명박, 이상득, 박용준 나이, 그리고 현재 최경환 윤상직, 그리고 현재의 에너지 공격 사장 나이까지
때까지 책임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할 것 같고요. 친이계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당 대표와 원내대표한테 왜 합의를 해줬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역시 이재호 의원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십상시 문건 논란이라는 현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난 정권을 제물로 삼아 자기들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친이계 인사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국조 때 정파적 주장만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에 걸림돌이 됐던 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국조 합의를 비판했고, 정병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원외교 국조는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MB정부의 상징인 4대강에 대한 국조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서인지 오늘 친이계의 반발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문제가 부상하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경우 친이계의 반발 강도가 강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공무원연금과 분리해서 보지 않을 텐데요. 이 때문에 국정조사 제대로 되겠냐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여야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공무원 연금 개편을 언제까지 처리할지의 문제와 자원외교 국조를 진행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놓고 오늘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 개편 시한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면 국조를 먼저 시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영교 원내대변인을 통해 두 문제가 질적으로 연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조는 서두르되 공무원 연금 개편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흔들리면서 자원외교 국조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에 정의당,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등이 공동으로 자원외교 문제 토론회를 열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발표자인 고기영 한신대 교수의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원인 분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 교수는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통산적인 시각을 무능설과 음모설로 나눴습니다. 무능설은 MB정부 당시 관료들이 국제 가스 가격이 떨어질 것을 진짜로 모르고 투자를 감행하는 등 무능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시각입니다. 음모설은 MB정부가 부실한 사업을 일부러 인수해 주주, 채권자, 외국 은행에 막대한 이권을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고 교수는 이 두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의혹이지만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정부가 우리가 직접 탐사하고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이른바 자주 개발률 목표를 공기업들의 과제로 내리는 순간 공기업 사장들은 무조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매달려 성과를 내야 했고 그만큼 신중한 투자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고 교수는 묻지마 투자와 비리를 막는 브레이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작동을 안 했는지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이틀 전에 개헌 추진 국민연대를 출범시킨 정치인들이 오늘 개헌 토론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개헌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을 꼬집었고, 새누리당 비주류인 이재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 독재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가리켜 품위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현장 보시겠습니다. 우윤근 의원입니다. 어저께 투+2 회담에서 제가 제의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제대로
제대로 말을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국회에서 개헌특위도 못 만드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여당 대표들이 외부 활동을 꺼내고 있는 것인가? 네, 제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구별이 우리는 새누리가 아니고 알면 알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옛날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 그 중에서도 유신 독재 권력에 대한 향수 또 회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정권이 요즘 하는 거 보면 권력의 독점을 넘어서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속어로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지 공식적으로 그 용어가 더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용어는 아니죠. 지라시가 됩니다. 부음이 자체가 실세로 그냥 우리가 지라시로 진돗개라고 그러고 지라시로 또 어제 그 소위 비선 실세라고 하는 정윤회 씨 들어가면서 무슨 불장난 국민들 앞에 저 문제로 제가 참 부득이해서 저 문제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끄럽게 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장난에 가든지 물장난에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근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의 결정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 정윤회 씨의 검찰 조사를 계기로 일부 언론의 수사 결론이 보도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은 익명을 전제로 일부 정보를 흘리고 언론에 그 정보가 그대로 실리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못된 습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정윤회 씨 조사 결과 자체보다 정윤회 씨 조사 이후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는 것이 흐름을 읽는 데는 주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들을 조아라 PD가 종합했습니다. 어제 TV조선은 정윤회 씨의 검찰 출석이 이른바 십상시 보고서의 진위를 판가름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윤회 씨 조사, 다시 말해 분수령을 넘은 이후인 오늘 언론 보도는 어땠을까? 중앙일보에는 검찰의 결론이 실렸습니다. 십상시 모임에 실체가 없고 문건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검찰 결론이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조웅천 전 비서관의 이른바 7인 모임이 십상시 보고서 작성과 유출의 주범이라는 청와대 감찰 결과를 그대로 전했고 모임에 참석했다는 청와대 행정관 진술을 부각시켰습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보도들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중앙일보와 정반대 논조의 기사들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가 보고서 유출 주범을 특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동아일보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이 기사는 청와대가 조웅천 전 비서관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내용의 서명을 강요했다는 해당 행정관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상반기 청와대와 일부 실세그룹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현 정권의 인사 낙맥상은 십상시 보고서와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검찰 수사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십상시 보고서를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도 검찰이 정윤회 씨를 과잉 보호한다는 기사와 검찰이 보고서 내용들이 실현됐는데도 짜인 결론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검찰이 정윤회 씨를 기초조사도 없이 소환했다며 해명 기회만 준 것이라고 지적했고 사설에서도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정윤회 면죄부 수사를 경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4대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밀 문건 내용을 이미 알았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조선일보는 이른바 정윤회 5대 의혹을 정리하면서 정윤회 씨의 정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숨은 실세로 소문난 정윤회 씨에게 너도 나도 줄을 댔다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한국일보가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의 주장을 다루면서 정윤회 비밀 회동 정보를 청와대 사정에 밝은 이들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일면 머릿 기사에 올린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언론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검찰이 쉽게 조기 결론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극우 세력에 의한 백색 테러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신은미 씨 토크 콘서트 도중에 일어난 사제 폭탄 사건은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된 테러 범죄가 명백함에도 극우 단체들은 피해자의 기자회견까지 폭력적으로 막았습니다. 새누리당 기획위원도 테러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전문가는 범죄를 추앙하는 분위기가 또 다른 테러를 부추긴다고 경고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경향신문 별관 앞. 건물 입구를 극우단체 회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회견 당사자들은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곳 향림교회로 자리를 옮긴 후 5시 반쯤에야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어제 저녁 신은미 황선의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사건에 대해 두 진행자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황선 씨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황 씨는 어제 사고로 신 씨가 충격을 받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늘 열릴 계획이던 부산 콘서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고는 고등학생 오모군이 신 씨와 황 씨를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냄비에 인화물질을 채운 사제폭탄을 투척하려다 제지받는 과정에서 냄비가 떨어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2명이 화상을 입고 관객 2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제지가 없었다면 진행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군은 범행 전날인 지난 9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는 글과 윤봉길 의사를 거명한 봉길 센세의 마음으로 등의 글을 올리며 폭탄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관계자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예고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예고 범죄가 있었는데 사전에 경찰은 시설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신변 보호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저희는 너무 궁금합니다. 황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익산경찰서에 내려가 테러를 한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경찰이 학생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에게 선처를 부탁할 권한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만큼은 선처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계기로 우익 테러를 의미하는 백색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학살과 테러를 자행했던 서북 청년단을 계승한다는 단체가 지난달 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선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데 오히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무슨 열사니 뭐니 하면서 미화하고 그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또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널리 지금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그것을 학습하는 그런 제2, 제3의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군이 작성한 글은 일간베스트 등 다른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로 퍼졌고 오군을 열사로 추켜 세우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탈북자 영화감독이자 새누리당 기획위원이기도 한 정성산 씨도 오군의 테러 행위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오군의 행위를 칭찬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기며 다른 탈북자들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황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재미동포인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유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정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당에서 어려운 정치 상황임에도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는 화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화답을 내놓은 인물은 통합진보당 차기 대표로 단독 추대된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입니다. 정당 해산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통합진보당은 지금은 당권 경쟁보다 당력 집중의 시기라는 판단에 따라 차기 당대표를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단독 입후보한 강병기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진보당 강제 해산 시도는 종북몰이 내란 조작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의 진실을 가리려 했듯이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 정치적 위기를 진보당 강제 해산 시도로 탈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균형추인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면 2월 달에 진행되게 돼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당긴 것은 상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2월 달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축시켜서 지도부 선거를 조기에 끝내고 그것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조기 선출을 나섰습니다.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 통합진보당에 반대한다고 확실히 명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아마 그분께서도 여러 가지 정치 상황상 곤란함을 무릅쓰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시나요?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참여 인사들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에서 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해 3명의 유가족 추천 인사들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도 5명의 위원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조대환 변호사가 부위원장으로 추천됐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이른바 댓글녀를 변호하고 또 유가족 음주 폭행 사건 때 대리기사를 변호한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서 유가족 측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윤인아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에 출범해 활동을 시작하게 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위는 총 17명으로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유가족이 3명, 대한변협과 대법원장이 2명씩 추천해 구성됩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6일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를 열어 투표를 통해 이석태 변호사를 특위위원장으로, 장완익 변호사와 이호준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3명의 위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 박종대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3명의 위원을 선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바라는 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묻힐 수 있는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 3분들은 모두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믿음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이 특위위원장을 맡는다는 여야의 합의대로 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석태 변호사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고 2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0년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을 맡았고 200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을 역임했고 2004년에는 민변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또 2011년부터 올해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일했고 현재는 사임한 상태입니다.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장완익 변호사는 과거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소송부터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 죽음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고 산재 사고가 발생할 시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처벌법 등을 오랜 시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선출된 3명의 위원은 특위 출범에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슬픈 법입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담겨있는 희망법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저로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겠습니다. 어제 대한변협도 박종훈, 신현우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박종훈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대책위 법률 자문으로 봉사해왔고 신현우 변호사도 가족대책위 의료전문 법률 자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오늘 새누리당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사위원 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조대한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가 선정됐고 비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 차기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여당 추천 인사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야당과 대법원장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인선은 마무리됩니다. 특위는 내년 1월 1일 출범해 최장 18개월간 활동하게 되고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요구권과 동행 명령 요구권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의 활동을 완전히 철저하게 공개하는 것,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진상규명 얼만큼 뜨겁게 바라고 계신가, 이러한 여론의 정도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김 실장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개헌 논의의 부정적인 청와대 분위기와 달리 김 대표는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립각도 세웠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 기자들에게 방중 성과를 설명하던 중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을 답변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태리에 아셈 외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실수로 개헌을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는 자리에서 기사화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말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이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작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분석입니다. 대표님 오늘 취임 100일이신데 청와대에서 대표님을 비판적으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서운함이나 불편함을 주세요? 일체 개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체 개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처리 시기를 놓고는 또다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청와대와 원내 지도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김 대표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애국심에 보상하는 그런 모델이 시군입니다. 다 같이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애국심의 발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애국심의 발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자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애국심의 발로다. 애국심의 발로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기업 개혁 그리고 규제 개혁 이것을 모두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혁명적 상황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지금 이 개혁을 지금 우리가 추진합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혁명적 상황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지금 추진합니다. 서울시민 인권 헌장 제정을 촉구해온 시민농성단이 오늘로 점거농성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 박 시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점거농성은 종료하지만 비판 여론은 계속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서울시청 1층 농성장 어떻게 됐는지부터 알아보죠. 네, 무지개 농성당은 조금 전부터 시청 1층에 있는 농성장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제가 끝나면 신청사의 로비에서 떠날 예정입니다. 어제 박 시장과의 면담 뒤에는 인권헌장에 대한 추후 계획을 요구하는 농성을 유지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서울시 담당자와 추가 면담을 가진 뒤에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 측과 성소수자 인권단체 간의 논의를 전제로 한 건데요. 농성을 중단하는 대신 실무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성단 측은 6일간의 농성을 마치면서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원순 시장의 사과문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시민들과의 면담을 마친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더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사과문을 보시면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은 힘들고 모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모호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소수자 영화감독인 이송일 감독은 유감이 아닌 사과를 한 용기는 높이 산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정부 부동산 정책, 정부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여론조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 과반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매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던 정책의 방침 자체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지난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비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들을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8%로 과반이 넘었고요. 반면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사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야 될까라고 물었더니 2013년 9월에는 그렇다고 했던 것이 64%였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53%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반면에 활성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반대 의견은 1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지금이 집을 구하기에 어떤 시기냐고 물었더니 구하기에 어려운 시기라고 한 것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구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 42%였는데 이번 달 들어서 10%포인트 이상 더 늘었고요. 반면에 구하기 적당하다고 말했던 응답자는 34%였던 것이 28%포인트로 1년 만에 줄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좀 더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좀 늘긴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2014년 8월 6,800호였는데 점차 늘어나는 듯 하더니 10월을 기점으로 11월부터는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나면 꾸준히 매매량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영향은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뭐 아직은 좀 더 추이를 봐야겠어요.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2달 동안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에는 꽤 큰 폭으로 떨어졌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현재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연합 모재세 의원실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해서 가계부채 폭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관련 퇴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는 건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역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한국의 은행 가계대출 증가 추이인데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조 원대였는데 한 달이 지날수록 조 단위로 늘어나다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한 달 만에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7조에 가까운 가계대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계대출 수준이 지금 이 수치로 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나 11월이나 6조 9천억 원대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3조 이상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25% 수준이고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독일은 마이너스 추세였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국가라는 점을 봤을 때 한국 역시 이 국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서 쓸 수 있는 소득,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가계부채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1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이나 늘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유신 독재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재심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이성희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일본 유학 중에 방북했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고문 때문에 이 전 교수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인정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1974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교수는 상급심을 거치면서 감형이 됐지만 88년부터 17년간 복역했는데요. 오늘에서야 무죄를 인정받은 겁니다. 네, 자, 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보죠. 네, 사건의 시초는 유신의 반대 목소리를 내온 제1교포 사업가 이모 씨에 대한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부는 무려 47명을 울릉도 간첩단으로 엮었는데요.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공작 활동을 해온 것처럼 조작하고 울릉도 간첩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울릉도에 간적조차 없었고 또 이 씨와 직접적인 친분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뭐 무려 47명. 예. 이들 대부분이 뭐 제1동포 그리고 이산가족 이런 분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제1동포 유학생이나 사회적으로 위축돼 있었던 이산가족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약 3주 뒤에 발생한 민청학년 사건은 이른바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사건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한 연극이 제작된 일도 있었습니다. 임진택 감독이 연출한 이 연극에는 함세웅 신부와 배우 문성근 씨 등 여러 인사들이 카메오로 출연했는데요. 문재인 의원과 정동영 상임고문 등 정치인들도 출연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 전 교수는 오늘 무죄 재심 판결을 받았고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피해자 20명에 대한 재판 2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서울고법에서도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7명의 피해자 중에서 생존자는 14명뿐입니다. 3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이미 사형이 집행됐고 나머지 피해자 중 일부는 고문 후유증 그리고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생존자의 평균 나이가 79.4세고 최고령 피해자는 90세입니다. 네. 자, 대한항공 이른바 땅콩 휘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 지금 일단 국토부와 검찰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참여연대에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서부지검이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 조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이미 출석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까지만 해도 조 부사장은 출석을 거부했었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 내일 국토부 조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난동 수준이나 정확한 승무원의 학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측에 탑승객 명단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조 부사장은 내일 오전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국토부 측은 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 합동조사단이 제2롯데월드 그 아쿠아리움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행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롯데건설 측에 정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아쿠아리움에서 샌 물이 지하에 있는 변전소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수족관이 부서지더라도 물은 피난 계단을 따라서 지하 5층으로 흘러가고 또 펌프를 통해 건물 외부로 배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아쿠아리움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1롯데월드와는 관련이 된 누수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잠실역 공영주차장 진입로 부근에서 누수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제2롯데몰을 건설하면서 새로 만든 주차장 출구에서 물이 샌 건데요. 이미 지난달 22일에 제2롯데월드몰 건설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져서 롯데건설 측이 보수공사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롯데건설은 도시공단 측과 보수공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성들도 대단했지만 여성들도 꽤 하지요. 권력, 돈, 지위가 높아지고 많아지는데 마음이 그만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지 말입니다. 제 것 아닌 걸 제 것인 줄 아는 착각도 문제지만 잠시 관리하는 그 역할도 할 주제가 못 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도 비극입니다. 크고 작은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막대 먹은 사람이 되는 데는 남녀가 없습니다.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어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던 일명 그림자 권력 정윤회. 정윤회 씨가 얼마 전 중앙일보를 통해 한 말이 있습니다. 십상시 파문이 터진 직후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박경정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주장하는 박경정의 의미심장한 말은 박경정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타이핑만 했다는 겁니다. 어제 검찰에서 정윤회 씨와 박경정의 대질이 있었으니 뭔가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이 물었을 때도 정윤회 씨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정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는 정윤회 씨의 주장. 박경정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을까요? 듣고 싶은 말을 박경정에게 알려줌으로써 정 씨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빼줄 때 빠져, 가령 이런 말입니다. 구속 얘기 나오던 박경정을 아직은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를 짐작해 보게 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